용의자 창혁의 형 창호가 운영하는 서점을 찾아간 경찰들. 최창혁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반가운 얼굴. 풋풋한 김윤석 배우가 보이네요. 감독이 대학로에서 김윤석 배우가 출연하는 연극을 많이 보면서 이번 영화에 이 형사 역으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김윤석 배우는 설경구, 황정민, 조승우 배우와 같은 대배우를 배출한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출신 배우이기도 합니다. 진술 도중 갑자기 경련이 오는 월매. 이 씬을 찍기 위해 천호진 배우와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는 픽스로 둔 채 망원 렌즈로 배우를 좌우로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픽스 카메라인데도 새 배우의 연기의 합과 잘 어울려 역동적으로 느껴져서 좋았다고 하네요. 우리가 그 새끼한테 손을 한번 댔나? 그리고 마지막은 멋있게 포커스 아웃. 그 당자 수표를 어떻게 위조를 했어? 아이고 그 정도 갖고 부산에 하나 충청도에 하나 그리고 여기 저 잘하네. 아니 물어봐서 대답했는데 왜 때리는 거야? 라는 듯한 휘발유의 귀여운 표정. 손가락 하나 잘라라. 집에 가야지. 다 때 되면 남들이 알아서 잘라줄 거인지 그거 그냥 놔둬라. 뭔 통성으로. 끝판왕이 그냥 무례한 아저씨 정도로 지나가듯 스쳐갑니다. 하지만 그 포스는 숨길 수가 없네요. 또 다시 다가온 선택의 순간에 거울을 보는 고니입니다. 인생 관뚜껑에 못 박히는 소리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장면 역시 거울에 카메라가 보이지 않도록 어렵게 찍은 장면이지만 아무도 어떻게 찍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엔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강렬한 포스 뿜으며 아귀가 도착한 곳은 초룡의 장례식. 복수해줘야죠.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고깃값을 번다.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가 나가야지. 에라이. 최동훈 감독과 절친인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 대한 작은 항변으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평경장,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 길로 들었어. 과거 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고니가 이런 대사를 하는데 평경장이랑 잤지. 잤을까요? 에헤이,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프. 정마당과 아귀에겐 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 씬을 찍을 때 김윤석 배우는 너무 긴장해서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속옷의 탄력이 너무 좋아 잘 안 내려와서 NG가 많이 났다고 하죠. 손이 거치. 어려운 거 끝났다는 안도의 웃음이라고 합니다. 쫄리면 죽던가?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와 호구의 돈이 목표인 광렬, 그리고 광렬의 손모가지가 목적인 아귀입니다. 아직은 아귀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죠. 어이, 고광렬이.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이 씬에서 아귀에 선글라스를 씌워 눈을 가린 이유는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에 선글라스를 벗으며 무시무시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선글라스는 김윤석 배우가 기념으로 소장하고 있다가 타짜 신의 손에서 똑같이 쓰고 나옵니다. 너 다음은 고리 차례요. 이때 집어든 오한마는 소품이 아닌 진짜입니다. 저녁은 먹고 왔어? 말빨 조지지 마, 말. 고니가 아귀를 처음 만났을 때 평경장과 아귀가 기차 안에서 떨어져 있던 거리가 연상되도록 고니와 아귀가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대화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된 호구 아저씨. 지금 당장 배에서 내려. 여기는 지금 지옥이에요, 이 X나. 조사 중에 알게 된 사실. 실제 호구를 통해 도박꾼들을 잡으면 이 호구는 본인을 엮은 여자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놓아달라고 애걸복걸 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서부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마지막 결투 같은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도박씬은 스티브 맥퀸 주연의 영화 신시내티 키드의 40분이 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은 마지막 도박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이대로 앉아 3일간 촬영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도박씬은 인물 소개 위주로 빠르게 편집했다면 마지막 도박은 실제 싸우는 느낌이 들도록 천천히 진행됩니다. 테이블 위에 핏자국을 지우지 않았다는 디테일한 설정. 두 판에 10억. 그냥 지나가는 컷일 수도 있지만 고니의 웃음이 딱 보이자마자 아기 등으로 가려지는 컷을 찍고 감독은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죠.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해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사쿠라네? 사쿠라야? 고광렬은 가짜 손에 진짜 칼과 망치를 썼다면 아귀는 진짜 손에 가짜 오한마를 사용해 촬영했습니다. 물론 가짜 오한마라도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지 손가락이 부끄럽네요, 장님. 요걸로 하세요, 요걸로. 이 아파 이제. 짠내 나는 충청 범죄 오락 소소한 비하인드 스토리 TMI. 술 좋아하는 아저씨들은 모두 공감할 만한 양치중 구토증. 이곳은 군청 내부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세면장이라고 하네요. 범죄 없는 마을에서 할 일이 없는 형사 김중호와 비슷한 배역은 거의 고사를 해야 했는데 이 영화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형사가 만들어내는 정겨운 액션과 이야기가 좋아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 시나리오는 사실 2005년 개봉 예정으로 쓰여졌는데요. 당시 제목 공모전까지 열어 제목을 정했다고 하죠. 충청 히어로, 육바슈, 화이팅 조용사 등의 제목이 후보에 있었고 그중 거북이 달린다가 채택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조필성 역으로 물망에 오른 배우가 민쌤이 필성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데요. 아버님은 바쁘시지요? 그 사거리 건강원하는 상환이 아버님한테 뱀 좀 몇 마리 풀어달래서 잡아달래야지요. 충청도 특유의 냅둬유 화법. 제가 해볼까요? 이 장면은 사실 중간에 나오는 짧은 에피소드 중 하나였는데 필성의 딸을 위한 약속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모티브가 되기도 해서 프롤로그로 설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가 5살 연상한테 따맥혀서 허는 수 없이 결혼했다고. 65년생으로 2살 많습니다. 연상의 여인이긴 하지만 남편보다 더 어려 보인다는 설정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2만 원만 줘봐. 아우 그 더워. 그날 밤 덥다는 와이프에게 수작을 걸어보려는 필성. 윤석 형님 영화 데뷔 이후 최초의 배드씬이라고 합니다. 그 흔한 키스씬 한번 해본 적 없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장면을 찍어야 하니 너무 긴장됐다고 하는데요. 좀 들어줘. 그런데 워낙 생활 연기를 잘한 연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슛이 들어가니 정말 인정사정 없이 전부 실제로 패버렸습니다. 김윤석 배우는 보호대를 착용하긴 했지만 여름 옷이라 티가 나지 않는 얇은 보호대여서 이 새끼가 진짜. 전혀 보호대 역할을 하지 못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예산 출신 개 배우 등장. 사실 이 아이 엄마가 모델이었는데 작은 강아지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현장에서 새끼 강아지로 바꿔 설정했다고 합니다. 깨어나서부터 한 번도 컷을 하지 않는 롱테이크였는데 모든 스태프들의 마음을 녹여버렸다고 하죠. 이 컷은 이른 아침이라는 설정이지만 사실 해가 질 때 먼저 찍고 그날 밤 송기태에게 맞는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빠만 잡아 죽인대야. 응? 아무 말도 없이 손가락으로 아빠를 가리키는 작은 딸. 이후에 나올 장면의 작은 복선입니다. 가방 어딨어? 아빠를 닮은 둘째 딸입니다. 돈 내놔. 이 장면도 원신 원컷으로 찍어 리얼함을 살렸습니다. 견미리 배우가 더 리얼하게 이때 팬티를 확 잡아 내리려 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진 못했죠. 야중에 네가 포상금 타면은 나랑 5대5로 나눠 먹는 거지. 누가 오야? 뭐? 원래 6대4로 나누자는 대사였는데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대사를 바꿨습니다. 이 대사는 훗날 범죄도시 2에서 동석이 형님이 오마주하죠. 5대5로 나눌까? 누가 오야? 실제 생선가시가 둥둥 떠있던 민물 매운탕을 뒤집어 썼습니다. NG 없이 한 번에 OK가 나서 다행이네요. 어느 환경이든 기가 막히게 위장하는 용배 패밀리. 이곳은 충남 보령에 있는 오천항입니다. 진짜 시끄러워서 보고 있는 분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주변에 낚시꾼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NG가 많이 났다고도 하네요. 내가 말하는 건 그렇게 죽고 싶냐?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잡고 싶지. 이곳 역시 실제 우사 주변입니다. 바닥이 모래가 깔려 있으니 다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모래에 소똥과 오줌까지 잘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옆에서 소들이 자고 있는데 자꾸 시끄럽게 하고 조명 밝힌다고 엄청난 민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용배 패거리와 싸울 때 다친 옆구리가 약점입니다. 두 남자의 처절한 몸싸움. 합이 멋있게 짜여진 액션보다 이런 막싸움 액션이 훨씬 더 어렵고 부상도 많이 당한다고 하네요. 힘들게 배운 필살기를 이렇게 써먹네요. 다음날 아침, 진짜 송기태가 맞구먼. 마치 친구처럼 누워있는 두 사람입니다. 내일쯤 되면 구름이 다 빠질 겁니다. 높은 도력과 뛰어난 의술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화담 선생. 화담의 모티브는 조선 중기의 유학자 화담 서경덕 선생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감독과 배우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김윤석 배우가 즉흥적으로 화장지에 선비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 화담의 헤어스타일을 설정했다고 하네요. 아직은 노파의 이 대사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화담. 이 고생도 그 바보 같은 새 신선들 때문이죠. 각각의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전부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살살 간지르는 게 뭐랄까.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런 요괴를 잡으러 화담이 나섭니다. 문에 쓰여진 좌자는 화담이 좌도방임을 의미합니다. 좌도방은 삼국 사기에 나온 도교 수련법 중 하나입니다. 그릇된 도, 환술, 요사스러운 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올바른 도를 수련하는 우도방과는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전우치와 그의 스승 천관대사가 우도방에 속해 있는데요. 사실 조선시대에 화담 서경덕 선생이 전통 우도의 대가였다고 하네요. 요괴다. 감독이 이 영화를 구성하며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두 인물이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맞수임을 교감하는 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새 신선들보다 화담이 더 중요한 인물임을 암시하기 위해 달구지를 밟고 올라가 신선들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부적을 쓰는 우도방이 아직도? 사실 부적은 우도방이 아니라 좌도방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우치는 우도방의 핵심 인물인 청관대사의 제자임에도 부적을 사용하는데요. 이후에 신선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수행이 목적인 우도방이 어째 요사스러운 술법을 제자한테 가르칩니까? 가르친 게 없습니다. 도술에 있어서는 천재라는 말입니다. 도사한 놈하고 이상하게 생긴 놈이 피리를 가져갔답니다. 감독은 시나리오 쓸 때부터 킥킥대며 이 대사를 써두고 이후에 바로 이상한 표정을 붙여 넣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꿈처럼 허무한 건데. 그걸 모르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거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을 초랭이가 말해주네요.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뭐? 네가 전우치란 놈이냐? 이 화살촉은 고무로 만든 소품입니다. 이 강아지는 오디션을 통해 여러 개 배우들 중 가장 연기를 잘하는 아이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나올 클럽에서 사람 사이를 잘 빠져나가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연기를 완벽히 해내는 강아지를 뽑았다고 하네요. 청관대사 집과 마당은 세트를 그대로 실내로 옮긴 후 찍었다고 하네요. 제가 세상에 빛이 되고 싶습니다. 좌도방 당주께서는 피리를 갖고 싶으신가 보군요. 진지하게 주고받는 대사를 마치 탁구를 보듯 지켜보는 새 신선. 감독이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이 장면을 웃기겠다는 생각으로 비장하게 만든 코미디 컷이라고 합니다. 도사들 중에 요괴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기한 후 피리를 합성한 컷입니다. 5명의 시선을 하나로 모으는 게 어려웠다고 하네요. 반만 얻는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 얻었다가 오랫동안 기다리는구나. 노파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의 새 마녀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옆구리에 복사꽃만 안 피면. 난 돌을 닦는 사람이다. 복사꽃이 여성을 말하는 줄 알고 버럭하는 화담. 백날 또 닦으면 뭐래. 가게가 누군지도 모르는. 과거 무당이었던 치매 노파의 말이 신경 쓰이는 화담입니다. 상처에서 떨어지는 녹색 피. 이제서야 본인이 기억을 잃은 요괴였음을 깨달은 화담은 제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 역시 혹한의 추위를 뚫고 촬영했는데요. 화담의 가죽 신발이 얼어서 접혀 부러질 정도로 추웠다고 하네요. 이제 집이 작구나. 내가 피리의 주인이다.
사투랭이와 마찬가지로 화담 역시 본인이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훈대덕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아무리 표훈대덕이라 한들 독을 마셔버린 청관대사는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원래 과부자를 틀고 앉아 주화 인마에 빠진다는 설정이었는데 이대로 계속 앉아있다는 게 어색해서 김윤석 배우의 아이디어로 스타워즈의 오비완 케노비처럼 사라져버리는 설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전우치만 가두니까 필까지. 본인을 표훈대덕이라 착각한 화담은 웃으며 본인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고해성사 좀 할 수 있나요? 무당신선에게 점을 보던 아줌마? 진짜로 제 등에 죽은 고양이가 있나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호리병에서 유괴가 또 빠져나오고 맙니다. 바로 이 아줌마가 화담이었는데요. 가장 신성한 곳에서 그와 대립되는 악인이 나온다는 설정을 하고 종교 음악 같은 파이프 오르간 연주곡을 BGM으로 깔았습니다. 내 어찌 저만한 것을 제어치 못하리요. 마치 영웅처럼 나타나 유괴를 다시 가두어 버리는 화담입니다. 한편 화담은 레스토랑에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식사 중입니다. 이곳은 드라마 파스타 촬영지로 유명한 청담동 보나세라입니다. 몇 살이지? 더 살아도 결국 아무것도 없단다. 화담은 그냥 단순히 악하기만 한 빌런이 아닙니다. 500년 이상을 늙지도 않고 살아오면서 권태와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훨씬 더 복잡한 심경의 화담. 최후의 전투는 석양의 무법자에서의 대결 구도를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가스관을 겨드랑이에 설치해 실제로 부채에 불을 붙여 촬영했습니다. 김윤석 배우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무서웠다고 하네요. 화담의 불과 전우치의 물이 부딪힙니다. 당시 CG팀에서는 불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데 물간지를 내는 CG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날아가던 전차가 종이처럼 사라지는 것도 그렇고 당시 극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면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아바타가 며칠 먼저 개봉하는 바람에 결국 피리를 불어버리는 화담. 쟤도 여기야? 저분 루파의 예언대로 옆구리에 복사꽃이 피고 말았네요. 넌 뭐지? 지금까지 빠르게 진행됐던 액션을 정리하듯 모든 음악을 배제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듯한 표정이 인상적이네요. 이 복사꽃 나무는 마치 몸에서 자라난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제작했습니다. 부채가 타는 건 CG가 아니고 열풍기를 쐬어서 태운 것입니다. 김윤석 배우 손에 화상까지 입어야 했다고 하네요. 이 세상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돌듯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정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불쌍한 남주와 가장 치명적인 마성의 빌런. 진짜 이만한 포스를 가진 빌런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영화 황해입니다. 썩은 표정으로 마작을 하는 주인공 구남. 마치 진짜 연변 같은 곳에 진짜 조선족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곳은 한국에 지은 세트고 전부 한국 배우들입니다. 네, 제가 이 씨는 실제 조선족들과 함께 무려 4개월간 마작 연습을 해서 조선족의 말투와 마작 기술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된 배우들이 대역 없이 다 직접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즈업 위주로 편집하다 보니 배우들은 이 빠른 손놀림이 꼭 대역을 쓴 것처럼 보여서 좀 허무했다고 하네요. 도박을 하는데 담배가 빠지면 섭하죠. 하지만 배우들은 담배 피는 설정을 한 걸 곧 후회했다고 합니다. 진짜 중국 담배는 너무 독한데 컷의 연결을 위해 계속 물고 있어야 했으니 말이죠. 나중에는 국산 0.1mm로 담배 송만 바꿔서 폈다고 합니다. 잠깐이야. 기다리쇼. 잠깐. 또 맞았다. 이곳은 치치하월이란 곳에 있는 실제 게시장인데 진짜 범죄자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현지 조폭과 거래를 해서 촬영 허가를 어렵게 받아냈다고 하네요. 원래는 초입에 개 5-6마리만 있는 텅 빈 공터였는데 미술 감독이 다 밀도 있게 꾸미고 개들을 섭외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내 명가다. 반갑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김윤석 배우 스스로 살이 찐 걸로 설정해서 10kg 정도 살을 찌웠다고 합니다. 밥 먹었니? 밥 먹자.
식사씬은 극장 개봉판에는 없는 감독판에 추가된 장면입니다. 네 한국 가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 무슨 담배 심부름 시키듯 주문하는 의뢰.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면과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듬성듬성 자르고 한 가닥 한 가닥 따기도 하는 등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인 머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연길 가서 면정하게 잡아. 이게 아닌데? 사실 이 공간은 세트를 만들어 촬영하려다가 비용 때문에 실제 호텔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온통 피가 튄 벽과 바닥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미남이구만. 조선족과 한국의 깡패들이 담배를 필 법도 한데 이곳은 실제 호텔이라 당연히 아무도 담배를 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한테 아이 걸릴 수가 없어. 두 배우가 운전하는 컷은 세트에 그냥 서 있는 차에서 상상으로 연기하고 현장의 촬영본과 절묘하게 편집했습니다. 그냥 서 있는 차에서 운전하는 척만 했지만 하정우 배우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김윤석 배우는 목에 담이 걸릴 정도로 집중해서 연기했다고 하네요. 이 씬은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도로를 통째로 통제한 후 촬영했습니다. 부산시와 경찰 관계자분들이 협조를 잘 해줘서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 이 고기는 돼지 족발이라는 설정이었는데 실제 돼지 족은 너무 작아서 우족을 사용해 시각적인 효과를 높였습니다. 정신병이 같은 새끼들. 이곳은 순천에 있는 진짜 폐가입니다. 김 사장 데리고 이기 좀 오라. 중대한 상황이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뼈다귀 양민 학살 씬이 펼쳐집니다. 이 뼈는 사실 스티로폼으로 만든 소품입니다만 당연히 맞으면 아프죠. 혼자 살아남아 이곳을 태워 없애려는 면정학. 배우들은 귀 마개를 한 채 누워 있었고 그 위에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불타는 시체들은 러프하게 만든 더미입니다. 이 씬은 실제 폐가에 불을 질러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김 사장 잔금 달라. 이것이 면정하게 간지. 일도 안 해놓고 잔금을 달라고 하지만 줘야지 당연히. 준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섬찟한 대사가 나옵니다. 니네 집 가자. 그건 이 도끼 역시 스펀지로 만든 소품입니다. 연마 도안드. 연마 도안드. 연마 도안드. 우와 연마 도안드. 야마 도안드! 영화 완득이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TMI. 수업을 쨍까고 유아인의 순환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원래 동주가 자켓을 입고 촬영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리닝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나중에 옷을 바꿔서 입고 추가 촬영했다고 합니다. 유아인은 빠따를 또 맞아야 했죠. 뭔 놈의 학교가 아무나 야자야. 안 그래? 하 재미없어 이 새끼들. 뭔 얘기를 해도. 와, 나 진심으로 고딩 때 국어쌤 생각났잖아. 김윤석 본인 피셜 가장 기억에 남는 배역이었으며 실제 본인의 모습과 가장 닮은 캐릭터라고 합니다. 시골 장에 다니려고 폐차 직전에 티코를 구입한 아버지. 녹 떨어진 거 아니야? 예상했겠지만 김윤석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실제로 차 문을 닫았더니 뭐가 막 떨어지는 걸 보고 생각났다고 하네요. 시골 장에 다니려고 폐차 직전에 티코를 구입한 아버지. 녹 떨어진 거 아니야? 예상했겠지만 김윤석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실제로 차 문을 닫았더니 뭐가 막 떨어지는 걸 보고 생각났다고 하네요. 똥주가 찍어준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그가 선생인지 의심스럽다. 칠판에 써있는 공부하는 척 하지 말자에서 척에 밑줄 쫙까지 김윤석 배우가 현장에서 직접 쓴 애드리브입니다. 너 어머니 필리핀 사람이더라? 학교 교정은 서울 광문고등학교입니다. 영화가 성공하고 유아인이 한류 배우가 된 후 일본인 팬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이 뷰와 똑같이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 되기도 했죠. 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교실로 아니라고 저... 야 임마! 슬리퍼가 벗겨지는 건 우연히 얻어 걸린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계획된 김윤석 배우의 연기 디테일입니다. 혼자 있는 완득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유일한 사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책가방을 탁 팽이치고 그냥 병문을 팍 찢어나가? 이야 이 새끼 소주를. 이 소주는 선생님이 오면서 넣었을 가능성이 100%죠. 완득이 집 내부는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받아 마셔.
아, 선생님 너무 좋다. 세트니까 댕깡이라고 벽을 잘라내서 얼마든지 넓게 촬영할 수 있었으나 이 영화는 넓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좁은 세트 안에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관객도 좁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촬영했다고 하네요. 놈들아. 누가 봐도 옆집 아저씨가 한 짓이죠. 그 남자 좀 나와보라 그러세요. 모든 배우가 한 씬에서 다 만나는 감독 회심의 장면. 야 이 인간아! 왜 내려와! 컷을 나누지 않고 배우들의 빛나는 애드리브 열전을 카메라 감독 역시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원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박효준 누나 현우 터지고 손으로 얼른 가리는 것과 카메라 감독도 웃느라 화면이 흔들리는 것까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대로 다 살렸습니다. 김윤석 배우와는 드라마 인생이요 고마워요 영화 추격자 이후 세 번째 만남이네요. 이후로도 타짜 신의 손 극비수사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또뭐 엉뚱한 데서 또 듣는다 또 들었구만. 아야 누가 병신들한테 세줘가지고 동네 집값 떨어지게. 완득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슬로우가 잡혔을 때 이미 관객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이 씬은 해화동 파출소였다가 이제는 비워진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김윤석이 대학로 연극배우 시절 주로 포스터 붙이다 잡혀왔던 추억의 장소였다고 하네요. 다음에 또 시간 내줄 수 있어? 아하, 속옷 빨아야겠네. 그 시간 선생님은 옆집 처자를 창문으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똥주와 완득이 둘 다 남자였다는 일종의 동질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설정입니다. 야, 너 왜 남의 집 여자 넘쳐보고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뭐라 쫑알 부리는 거야 저거? 문 열어요. 진짜 빨리 안 열어요? 야이씨 학생 놈 새끼야.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김윤석 주연의 검은 사제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좀 열어봐. 이 새끼 지금 장난하는 줄 아나? 정신 차리십시오 신부님도. 야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고맙습니다. 고구마 왔다고? 잊어버려. 갑자기 쓰레기 봉투를 던진 건 김윤석이 즉흥적으로 추가한 애드리브입니다. 안녕하세요. 방 공기가 참 가방. 좋죠. 술 한잔하기. 동네 슈퍼에 모여서 벌어지는 즉흥적인 술자리. 김여령 작가 피셜, 이 장면의 호정이 바로 본인의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글 쓰다 이렇게 글이 막히고 하면 한 잔 주잖아요. 작가 본인이 이렇게 동네 슈퍼에서 막걸리 많이 드신다고. 오빠 지금 자요. 진짜 막걸리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술병에 담겨있는 건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소설 써요. 무협소설. 이 씬 역시 거의 모든 대사를 애드립으로 꽉 채웠다고 합니다. 실존주의 무협소설이라고도 하죠. 워롱이라 하옵니다. 전 지방 전통주 같네. 실존주의 무협소설은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추가했고요. 월홍이라는 필명은 박효주 누나가 직접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포장이에요. 얼굴 빨개진. 야자 면제 사유가 됩니까 이게?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야자가 실수로 치약 뚜껑을 떨어뜨렸지만 그 누구도 NG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마저 연기로 승화시키는 완벽한 생활 연기. 그러던 어느 날 도둑인 줄 알고 미들킥을 날렸는데 선생님이? 원작의 대사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감히 학생이 선생을 이었는데 김윤석 배우가 완전 코미디로 바꿔버렸습니다. 너 왜 날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십니까 진짜. 이게 이 개새끼야. 고양이다 이 새끼야. 에이전시에 소속된 훈련된 고양이라고 해서 섭외했다고 합니다. 연기 실력은 동네 길냥이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무슨 기도인지 이제 알았다 이 새끼야. 어떻게 그런 기도를? 계속 업고 가는 설정이었지만 배우 보호 차원으로 내려서 부축하는 씬으로 바꿨습니다. 방학 때 실컷 놀아. 그거 내가 살아보니까 대학만 대학이 아니야. 세상이 다 대학이더라. 이 대사는 영화의 자문을 도와준 교사극단 조명이 있는 교실에 윤지영 교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좀 멋있는 얘기를 좀 하면 반응을 좀. 저분은 도둑놈 기도는 안 들어주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던 게 도둑이야. 서로 이해한다고 우리는. 너 도둑이 왜 가난한 줄 아니? 비싼 거 훔쳐서 싸게 팔잖아. 도둑인데. 그게 죄인가? 도둑이 그럴 수도 있지. 천만 관객 돌파 한국 영화 중 센터장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입니다. 빠우치엔 라이브 안 나. 김윤석 배우는 이 선글라스가 타짜의 아기가 생각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영화마다 본인의 캐릭터를 바꿔버리는 배우들 정말 대단합니다. 배우들은 항상 전작의 캐릭터와 싸워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카전타운 거야? 다이아몬드.
要回卖给魏红。 감독은 마카오박과 첸의 대화를 서로 주민으로 촬영을 하면서 마치 주위에 아무도 없이 둘의 대화로 이 시퀀스를 끝내는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这个消息谁给的？ 우리 다 왔어. 내려. 첫 번째 플래시백은 마카오박과 펩시, 뽀빠이의 과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자유로운 카메라 워킹과 조명을 위해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책임져. 무슨 책임? 배우의 눈에만 빛이 닿게 하도록 조명에 신경을 많이 쓴 컷입니다. 금괴 68kg면 30억이야. 연락하겠어? 이곳은 부산의 아쿠아리움입니다. 이런 과거를 가진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곳도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제작비 절감의 차원에서 이 한 곳을 지어놓고 구조를 변경해가며 다른 공간을 만들어 촬영했다고 하네요. 도둑인데 그게 죄인가? 이 열쇠를 부러뜨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꽤 힘들어서 NG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거 5천 원에 열면 끼워주고 3초. 반칙이지 이러면. 도둑인데 그게 죄인가? 이 공간이 주는 느낌과 음악이 이 두 인물의 심경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说你再对面把本钱要回来。 김윤석 배우의 자연스러운 중국어 발음. 지금도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아저씨가 정말 하룻밤에 88억을 땄어요? 촬영을 하면서 담배 피는 실력이 늘었다는 전지현 배우입니다. 그런 성. 해피엔딩 is mine. 다 꼭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고요. 이 씬을 편집하면서 전지현 배우에게 집중을 하기 위해 김윤석 배우의 얼굴은 많이 삭제했다고 합니다. 헤이! 아유 크레이지? 그게 영어야? 이 컷은 원래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때리는 컷이 있었는데 옷은 입고 입은 채로 그냥 때리는 컷을 사용했습니다. 4년 전에 왜 날 버렸어? 내가? 감독은 범죄자 둘이서 성당에서 대화를 나누는 아이러니가 좋아서 이런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혜수 배우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작은 애드립으로 디테일을 표현했는데 감독은 짧은 실망감이 느껴져서 이 표정과 액션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There's something wrong. 감독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찍은 야심 컷입니다. 그림자를 길게 늘리기 위해 조명에 신경을 많이 썼고 김윤석 배우는 보지 않고 금고를 돌리느라 NG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팔이 빠지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이 손까지 분장을 하는데 2시간 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분장이 너무 잘 돼서 아직까진 이 노인이 마카오 박인 것을 모르는 관객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 씬이 김윤석 배우가 홍콩에 와서 한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첫 촬영부터 분장을 이렇게 하고 真香港体系。 역시나 감독의 요청으로 한 애드리브입니다. 이 컷은 NG가 나면 2시간 반 동안 분장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찍었습니다. 카메라 2대로 원신 원컷으로 촬영을 해서 편집했습니다. 얼굴에 분장이 남아있어서 오히려 더 리얼한 컷이 됐습니다. 我走了。 첫 촬영부터 상대역 없이 혼자 중국어 대사를 외워야 해서 이 촬영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홍콩엔 실제로 이렇게 위통을 까고 뛰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이 보조 출연자 분들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이분은 홍콩 팀 재정을 담당하는 현지 스텝입니다. 배는 2시간 있다 출발해요. 고마워. 이 배우는 또 연기를 하고 있네요. 마카오에서 그 여자는 왜 살려줬어요? 그러면서도 마카오 박에 대한 오해를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에 갔을 땐 깜깜했고 내가 필요 없더라고 둘한테는. 와이어 담당은 남자야. 그 여자를 몰래 사랑했던 남자. 내가 없으면 좀 도둑밖에 안 되는 새끼. 다인 언제 팔아요? 곧. 어디 있어요 지금? 야, 이건 나 같아도 눈치 까겠다. 네가 잘랐어. 마카오 박 와이어. 아 무슨 소리십니까? 야, 이 개새끼야. 확실히 말해. 빨리 다이아나 찾으세요. 주접 떨지 말고 이 씨년아. 갑자기 겁나 무서워진 뽀빠이. 넌 새끼야 지금 지옥에 있는 거야. 어차피 천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와이 마카오파? 이 선글라스는 촬영이 끝나고 김윤석 배우가 소장했습니다. 타짜에서의 선글라스와 함께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이 중국인 같은 배우분들은 모두 한국인입니다. 접선했다. 카페 안에 여자도 체포해놔. 가자. 아 이걸 팡님. 我选择 감독은 웨이홍의 부하들이 감정도 생각도 없이 그냥 존재할 뿐이라는 설정을 하고 연기 주문을 했습니다. 行了，先谈生意。你应该记得这一房间。魏红。 아, 진짜 웨이홍은 따로 있었네요. 감독은 웨이홍이 키가 작고 아무도 눈치 못 챌 만한 사람이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리스마가 있는 눈빛과 익숙하지 않은 음색을 가진 사람을 찾고 찾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겨우 캐스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웨이홍은 연극계의 대부이신 기국서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기주봉 배우의 친형님이신 기국서 선생님은 극단 76단의 대표이자 뛰어난 연출가이십니다. 김윤석 배우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봐주셨다고 하네요. 김윤석 배우는 이 액션씬을 위해 거의 3주 이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배우들이 놀러 오거나 하면 그렇게 반가워했다고 하네요. 와이어를 타고 멋지게 넘어가는 마카오박. 이곳은 서울이고 넘어가서 도착한 곳은 인천입니다. 무술 감독이 반달루프 공연을 보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디자인을 한 액션입니다. 이 액션은 미술팀과 CG팀, 특효팀이 회의를 하면서 실제로 사람이 힘들게 뛸 수 있을 만한 높이와 거리를 다 계산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외벽을 세팅했습니다. 쉴 틈 없이 달려오다가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 감독은 이 순간을 찍기 위해 이전의 액션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 컷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액션 중간에 보이는 배우의 표정과 눈빛. 감독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액션보다는 연기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이 컷은 완벽한 마카오박보다는 좀 더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시퀀스입니다. 또 한 번 멈추는 순간. 아무리 그래도 어딘가 한 군데쯤은 다쳐야 할 것 같아서 한 번 절뚝이는 연출을 했습니다. 뽀빠이가 다이아를 차지하려는 순간 마카오박과 만나게 되고. 왜 줄을 잘랐어? 도둑이 그럴 수도 있지. 이 대사는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고 현장에서 만든 대사인데 이정재 배우 본인도 이 대사를 처음 듣고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냐 싶었다고 합니다. 기호야, 박기호, 병원부터 가라. 애증의 관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마카오박. 너희 새끼 좆됐다. 평생 쫓기겠지. 족같겠지. 외롭고. 이 대사도 원래 콘티와는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콘티에는 뽀빠이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걸로 되어 있었네요. 이곳은 부산의 연안여객 터미널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때문에 이곳을 헌팅했다고 하네요. 웨이홍! 홍콩의 무서운 장물아비는 홍콩 경찰이 잡았습니다. 어쩌다 웨이홍? 그리고 사라지는 펩시와 마카오박.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하나 더 훔칠 게 있어서. 마카오박은 또 분장을 하고 도둑질을 하러 가는 컷으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아빠들이 다 괴물들인데 너도 괴물이 돼야지.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납치한 범죄 집단, 낫도깨비. 과거의 모습이기에 어색한 가발과 소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배우는 아기와 명가떼와 마찬가지로 이 선글라스 역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과거의 모습으로 분장을 해야 해서 거의 마지막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 간의 호흡이 더 좋았다고 하네요. 또한 이 5명의 아빠를 맡은 배우들이 모두 연극 배우 출신이어서 동지애 같은 게 생겨 분위기가 더욱 좋았다고 합니다. 옷과 가방에 쓰여진 노버그 119는 벌레 같은 인간들을 처단한다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들이 무슨 의적도 아닌데. 벌레만도 못한 새끼들이. 십자가에 적힌 성질을 본 석태. 넌 날 못 봤지만 내가 널 봤어. 맹인 안마사를 살려줍니다. 감독은 냉혈한 같은 낫도깨비의 리더인 태석이 나이가 들어가며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런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번 돈을 나누고 있는 낫도깨비. 자세히 표현을 하진 않지만 이들은 항상 돈을 n분의 1방으로 나눈다는 설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결속력과 신뢰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네요. 밥 먹자. 일로 와. 언제나 술과 함께하는 기태. 심지어 운전을 할 때도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기태는 석태의 이복 동생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마음이 여린 기태가 이렇게 무섭고 이상한 형이랑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말도 더듬고 술이 없으면 못 살게 됐다라는 설정입니다. 이 지하실 장면은 감독이 편집을 하면서도 뿌듯함을 느낄 정도로 공간과 두 배우의 연기 부딪힘이 너무 잘 어울려서 가장 좋아하는 씬이라고 합니다. 괴물이 보였어요. 지금도 보여?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무섭게 대하지만 화이에게 애정을 가진 석태를 표현합니다. 아빠가 없애줄게. 그 더러운 괴물. 진행해. 이 장면이 영화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보문동 재개발 단지에서 그해 가장 추운 날 찍었다고 하는데요. 비 맞지 마. 화이의 우산에 얼음이 얼어붙어 있네요. 비를 뿌리는 족족 바로 얼어버려서 고드름이 생기면 떼어가며 찍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형택의 집 안은 세트가 아닌 대전의 실제 가정집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의 아이가 왠지 낯설지 않은 화이.
집안 곳곳에 걸려있는 낯이 익은 그림들. 화이의 그림 실력은 친모에게 물려받았다는 설정입니다. 우리 아들 발도장 찍었네. 이거부터 신어. 이들이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던 이유를 만들기 위해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덧신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살벌한 표정으로 덧신을 신고 벗는 게 너무 폼이 나지 않아서 덧신 컷을 많이 삭제했다고 하네요. 먼지가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은 집에 누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디테일입니다. 붙였어. 그러면 내가 이 낙서는 실제로 이곳에 쓰여있던 천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너 혹시 와,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 솔직히 이때 살짝 웃는 화이의 표정에서 지려버렸습니다. 아빠랑 얘기해. 이때 모래가 쏟아지는 건 사실 포크레인 기사가 실수로 쏟아서 우연히 찍힌 컷이라고 합니다. NG가 나야 할 컷인데 기가 막히게 잘 살렸네요. 이 장면 역시 대부분 세트에서 찍어 합성을 했는데, 이 장면은 트럭 바닥에 바퀴를 따로 달아서 스태프들이 밀어서 돌린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다 죽이려고 한 것이 내가 가르친 거야. 청출어람이 이럴 때 쓰는 말이던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라지기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석태의 어린 시절, 위석기 화분을 거꾸로 심고 있네요. 지겹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 형이 좋아하는 애를 따먹었거든. 이때부터 영주를 데리고 살았다라는 건데, 와, 진짜 또라이네. 화이도 다 겪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괴물이 돼야 괴물이 사라지는 거야. 아니, 지가 애를 화분 밑에 넣어서 괴물을 보기 시작한 건데 그걸 또 없애주겠다고 애를 괴물로 만들려고 하다니. 여러 가지로 모순된 복잡한 감정을 가진 석태입니다. 나도 몰라. 위에 가서 물어봐요. 그분은 아시겠지. 일단 밥부터 먹자. 곧 죽을 것 같은 몰골로 이 상황에 밥이라니. 네가 해먹어. 세상의 모든 부인들이 남편에게 하는 소리 같네요. 나한테 왜 그랬냐고. 아빠들이 다 괴물들인데 너도 괴물이 돼야지. 훨씬 편해졌잖아. 이 씬의 석태의 얼굴은 빛과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 조명을 좀 더 과하게 해서 화이의 얼굴과 대조를 이루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명을 이렇게 정면으로 맞아서 거의 앞이 안 보였다고 하네요. 백은 들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이 새끼야? 허미나 빤스 안에 화투 한 장 있다에 내 돈 전부하고 목숨 겁니다. 100억짜리 스트립쇼를 또 다 해보네. 난 뒤태가 예뻐. 강영철 감독의 영화 타짜 신의 손입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아귀의 집. 웬만한 산속에 있는 집들은 너무 펜션 같아서 끝판왕인 아귀의 공간답게 CG로 만들었습니다. 너 나갈 때 쓰레기 갖다 버려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잘 받아라. 저놈이 앞으로 대한민국 노름판을 휘어 잡을 놈이야. 아귀의 제자가 무려 여진구. 감독은 타짜 시리즈의 매력적인 세계관이 더 확장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만들던 스피노프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만약 스피노프가 나온다면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 상처까지 분장으로 만들어 설정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스피노프는 나오지 않았고 짝귀의 아들을 주인공으로 만든 타짜 원 아이드 잭이 개봉했죠. 원작대로 도일출이 주인공이지만 여러모로 안타깝게 여담으로 개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여진구 배우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동식이란 놈 죽이러 왔습니다. 왜 여기서 똥시기를 찾아? 엄마 타이밍 보소.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김윤석 배우. 전라도 사투리 역시 기가 막히게 해내는데요. 전국 팔도 사투리에 연변 사투리, 중국어까지 영화를 한번 찍으면 거의 그 지역 토박이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언어의 마스터입니다. 노름으로 꼬인 일은 노름으로 풀자고. 이기면 논하는 거고 진놈은 지옥 구경 가는 거고. 이 장면 이후 창밖으로 돌아가는 대기를 보며 아귀가 도박을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가진 거 다 틀리고 목숨 하나 달랑 남은 놈들. 그 목숨 딱 쥐고 있으면 보여주는 눈이 있어. 근데 딱 한 놈, 그 눈을 못 봤는데 저 젊은 놈이 그 놈을 닮았더라고. 그 눈을 봐야 쓰겄다 꼭. 무섭게 열리는 문 안으로 보이는 아귀의 카리스마. 이 선글라스는 전편인 타짜에서 썼던 선글라스입니다. 김윤석 배우가 기념으로 소장하고 있다가 다시 쓰고 나왔다고 하네요. 노름하기 좋은 날씨네.
아귀의 망가진 손은 손가락에 크로마 매트를 씌우고 찍은 후 CG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대길의 얼굴.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대길의 성장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짜에서 고니와 마찬가지로 영화 초반과 전혀 다른 주인공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1땡. 장땡. 동식이 잘 쳐먹네. 동식이 계속 따는 이유가 지연이 가져온 화투와 동식의 안경에 비밀이 있었네요. 화투에 특수 물질을 세팅해두고 안경으로 패를 볼 수 있는 것도 실제 존재하는 타짜들의 템빨이라고 하네요. 타짜는 뭐냐 말이야. 아주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지. 답답한 화면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밝은 톤으로 반가운 얼굴을 등장시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했습니다. 아귀가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죠. 너 화투장 재미난 거 갖고 왔네? 왕년의 38 광땡은 여기서 나가리. 대길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맥주를 너무 시원하게 마시는데요. 영화에선 딱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때 스승의 말대로 화투장을 먹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딱딱한 거 어떻게 먹어요? 타짜가 못 먹는 게 어디 있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를 보냐 이 새끼야? 여전히 귀에 쫙 붙는 아귀의 대사. 네 패가 장땡이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모가지를 건다. 고니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모가지를 걸어버리는 아귀. 끝인데요? 이번엔 동식을 보낼 차례입니다. 100억짜리 스트립쇼를 또 다 해보네. 난 뒤태가 예뻐. 이 장면은 감독과 촬영 감독을 뺀 모든 남자 스텝을 내보낸 후 신세경 배우가 대역 없이 직접 찍었습니다. 똥식이도 사망. 고니 때와 마찬가지로 또 충격을 받은 아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돈은 내 청춘값이니까 내가 다 가져간다. 강철마저 동생을 배신하고 돈을 선택한 걸까요? 이 장면 역시 배경을 전부 CG로 만들어낸 컷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 걸렸던 합성이었는데 너무 짧게 쓰이고 페이드 아웃되어 CG 팀장이 상당히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분명 범인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가 안 하는가 틀림없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절대로 눈치 못 채도록 전혀 엉뚱한 데다가 특별수사본부를 따로 차리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극비로 가야 원주가 살아 돌아옵니다. 거의 뭐 부산의 아들이락 할 수 있는 곽경택 감독의 극비수사입니다. 70년대 후반 시대극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데모 장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삭제할까 고민도 했지만 너 주동자로 골목으로 던진다. 공기룡 캐릭터와 연결시키기 용이해서 살렸다고 합니다. 타 관할소의 사건을 처리하던 중 상관에게 막말했다가 기동대로 쫓겨난 형사 공기룡. 대한민국 최강 사투리 마스터 김윤석 형님. 서울말은 물론이고 충청도. 저기 두 분 저기 했죠? 지금부터 대답을 안 할 때마다 죄질이 하나씩 짬뽕하는 거 몰라요? 전라도. 아유 씨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있나?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름 한번 나볼티요? 평양. 똑똑이 새끼라. 내래 빨개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갓나들은 무조건 빨개이로 간주하가서. 연변.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심지어 중국어까지. 거의 현지인 같은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단양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윤석 형님에게 갱남 사투리는 뭐 거의 생활 연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야. 내일 모레 우리만 5번째 출산 아이가. 골통. 당시 초신인이었던 84년생 봉식이 형의 풋풋한 모습. 역시 부산 출신입니다. 김윤석 형님은 본인보다 16살이나 어린 고향 후배 현봉식 배우가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연기에 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크게 될 것임을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영화 1987에서 윤석 형님과 레슬러에서 혜진 형님과 다시 만나죠. 영화 추격자에서는 후배 형사, 완득이에서는 썸을 타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부인이 된 박효주 배우입니다. 또 뭐 엉뚱한 데서 또 듣는다 또 들었구만. 아야 진짜 부부 같은데요. 그저 여자의 사체 신고 들어온 거 없죠? 촬영 전날 술을 먹고 촬영 직전에 목도 풀지 않아서 잠겨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사실 일부러 만든 목소리는 아니고 얻어 걸렸다고 하네요. 보름째 된 날 범인한테서 연락이 온다고 어떤 도사가요. 도사요? 순간 기룡의 눈이 빛납니다. 도사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타짜의 아기와 고강렬. 어이 고강렬이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전우치의 화담과 초랭이. 사람이 아니라 뭐 사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개구나.
1987에 박 처장과 한병용이 만났습니다. 뭐 연기 호흡은 말 안 해도 잘 맞을 수밖에 없죠. 당신이 그 15일째 연락이 온다 하는 그 단서가 바로 그 감흥이다 그 말 아이가? 꼴랑 그거 하나. 그런데 진짜 15일 만에 범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구덕 아파트 5층 도란스 안에 한번 가보세요. CG가 아니라 촬영 당시까지 그대로 남아있던 구덕 야구장입니다. 2017년에 아쉽게 철거됐다고 하네요. 지가 보기엔 아직 살아있네요. 뒤에 걸려있는 그림, 글들은 실제 김중산 선생님 집에서 빌려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일날 서울서 봐요. 운주 아빠의 서울까지 펼쳐진 인맥으로 서울 수사팀이 꾸려졌으나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꼭 기룡이 가야 한다고 말하는 은주 엄마. 콘티에는 기룡이 은주 방에 들어가 보는 컷이 없었는데요. 공영사님 아들이 우리 은주강 친구지. 현장 편집 기사가 기룡이라면 은주 방을 한 번은 볼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서 현장에서 추가해 찍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컷 안 찍었다고 생각하면 섬찟하다고 하네요. 기룡이 꼭 서울에 가서 수사팀에 합류해야 하는 이유를 중산이 신문에 이름을 써가며 설명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부산의 형사와는 대비되도록 서울의 형사들은 하얀 와이셔츠로 통일해 입혔습니다. 영화 똥개를 주민할 때도 말했지만 서울 가본 적 있나? 거기 가면 로데 오거리라고 있는데 감독은 서울에 대한 특별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벌써 잠복수사 복장으로 갈아입은 기룡. 원래 고증에는 예비군 마크가 있는 모자였다고 하는데요. 범인이 한눈에 경비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니 경비 모자로 바꾸자는 김윤석 배우의 의견으로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옛날 KBS 로고는 CG로 심었습니다. 범인을 발견한 기룡.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다 했더니 준혁 형님이었네요. 본인의 차 번호를 가리는 건 범인이 부산 번호판을 보면 바로 눈치챌 것 같아서 김윤석 배우가 애드립으로 만든 연기라고 합니다. 33일을 넘기면 안 돼요. 우선은 동쪽 공사장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곳이 너무 좁아 조명을 할 수도 없고 레일도 깔지 못해서 별다른 영화적 장치 없이 그냥 핸드헬드로만 촬영했습니다. 범인은 도사가 잡는 게 아니고 형사가 잡는 게다. 터진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두 배우의 연기로만 이곳을 가득 채웠다고 하네요. 버럭버럭 우겨본데 세상이 바뀌는 게 있겠어요? 바닥에 소신이란 글을 관객을 위해 한글로 써야 할지 잠깐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한자로 쓰는 게 더 간지나긴 하죠. 지금 저한테 남은 건 딱 하나. 소신. 감독은 김윤석 배우 턱이 살짝 갈라져 있는 게 매력적으로 보여 잘 보이도록 콘트라스트를 조절했다고 합니다. 가짜 돈가방을 확인하고 도망치는 범인을 기룡이 발견합니다. 실제 공길용 선생님이 자전거로 들이받아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 주마등이 본다는 경험을 실제로 겪으셨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조명을 최소화해서 달빛에 비추어지는 느낌과 눈빛만 살렸습니다. 차창에 몸이 걸친 채 달리는 장면은 스턴트 배우가 대역을 했고 차 안에서 신랑이 하는 것은 실내 세트에 차를 세워놓고 촬영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두 배우가 너무 격렬히 싸워서 감독도 세트인 걸 까먹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사실 김중산 선생님이 직접 범인을 잡는 현장에 같이 간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영화적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 설정한 씬이라고 하네요. 뻔히 국민학교 교과서와 쫀득이가 보이는데 은주가 누구예요? 김길령 선생님이 실제 범인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대사로 썼다고 합니다. 이준혁 배우의 무섭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면서 당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것 같은 이 표정 때문에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약속 지키실 거죠? 당연히 거짓말이죠. 기룡이 잠깐 움찔하는 건 김윤석 배우의 연기 디테일입니다. 안 지키면 내 네 아들 할게. 실제 공길용 선생님이 했던 말인데 김윤석 배우가 하니까 코믹한 대사가 됐다고 하네요. 마크에 있어요. 실제 피해 아동을 만화방에 숨겨놨었다고 하는데요. 로케이션 중에 이곳을 발견하고 이발소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은주야! 아저씨! 오히려 납치범을 따르는 은주. 실제 범인 매석환은 납치 후 아버지 친구라며 아이에게 불고기도 사주고 옷도 사주며 좋은 사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착한 아저씨 왜 잡아가요라며 울었다고 하네요. 야, 네 말고 또 한 놈 어디 있어? 나 혼자인데? 연기가 끝났는데 감독이 컷을 하지 않아서
감독은 이 애드리브가 좋아서 효과음을 더 크게 넣었다고 하네요. 옆구리에 파스를 붙이는 걸 중산이 붙여줄까 하다가 그림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직접 붙이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혹시 한 사람 더 없던가요? 결국 영화에서 공범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실제 피해 아동이 이 사건을 겪은 후 7개월 후 모방 범죄로 또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어렴풋이 암시하는 일종의 맥커핀으로 보입니다. 헬기 장면은 예산의 압박으로 삭제할까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 꼭 있어야 한다는 김윤석 배우의 의견으로 살렸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이 감정씬을 못 볼 뻔했네요. 당신 아들내미가 그린 것 좀 봐라. 이 그림은 김윤석 형님이 왼손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소품으로 준비한 복숭아를 애가 그냥 갖다 주길래 김윤석 배우는 그냥 먹는 애드리브를 쳤습니다. 이 씬은 원래 갈비집이라는 설정이었는데 찍다 보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확 터진 야외로 바꿨다고 합니다. 김범신 베드로 신부라고 신학교 시절부터 다들 소위 꼴통이라고. 이 씬은 대구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서 바닥에 가짜 눈을 다 깔고 눈을 뿌리며 촬영했습니다. 주교실 내부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과거부터 선교사와 신부들이 가져온 성화와 성물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설정으로 여러 소품을 제작해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부마 증세를 보였습니다. 감독은 전개상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주교실에서의 대화로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친절하게도 한 번에 소개하려 했습니다. 간단하게 심리치료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손종학 배우가 입은 몬시뇰 복장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몬시뇰은 교황의 명예 전속 사제로 확정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입니다. 끌려나가는 돈돈이의 기가 막힌 연기. 사실은 말을 정말 더럽게 안 들었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시킬 때는 항상 마카로니 뻥튀기로 유인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누구랑 같이 가는 거냐? 이때 김신부가 부르는 노래는 병인 순교자의 노래라는 아주 오래된 성가입니다. 이 방문은 원래 당겨서 열어야 하는 문이었는데 이 장면을 찍기 위해 문을 제작해 달았습니다. NG가 나면 문을 수리해서 다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찾다고 하네요. 이곳은 대구 동성로 거리입니다. 감독이 번화가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창밖에 어두운 건물 사이에 검은 옷을 입은 신부님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왠지 저 신부님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때 상상 속에 일어났던 일이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최부재가 대호라는 의미로 얼굴에서 호랑이 그림 컷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세례명이 뭐야? 아가토입니다. 세례명으로 잘 쓰이는 이름은 아니지만 79대 교황 성 아가토 역시 구마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거 좀 사오지. 강동원 배우는 성찬 의식을 실수 없이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신부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신 후 잔을 닦는 동작 역시 그렇게 나온 디테일이죠. 특히 라틴어 연기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안 쓰는 언어인 줄 알고 나서 부담은 조금 줄었으나 유럽의 누군가는 알 수도 있으니 말하고 듣고를 무한 반복해서 외웠다고 하네요. 여자 분비물. 십자가를 그리며 막 뿌리는 건 애드리브입니다. 그 밑에 살짝 발라. 진짜 치약을 바르면 더 괴로웠겠죠. 사실 니베아 크림을 발랐습니다. 숙주를 죽이고 남자 몸속으로 숨으려다 실패했어. 창밖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수술을 했다는 설정으로 삭발을 했습니다. 이 씬을 찍기 위해 분장실에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었다고 하네요. 박소담 배우는 머리를 밀기 전날은 울었는데 막상 삭발을 하는 날은 새로운 역할에 설레기도 해서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돼지에게 주는 박 교수. 그동안 많은 돼지를 만나왔다는 설정입니다. 월광 듬뿍 받고. 창밖의 풍경과 달은 전부 CG입니다. 야, 꼼꼼하게 잘 뿌려. 네가 살 길이다. 엑소시즘을 주제로 한 영화는 침대를 막 띄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린 띄울 수 없어서 못으로 박아뒀다는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혼, 아락세스, 아락투, 유카. 이 주문은 고대의 강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구마 관련 외국 논문에
이 강 이름을 기도문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동원 배우는 바로 이때 코 밑에 니베아를 닦아냅니다. 냄새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설정도 있지만 이때 지우지 않으면 뒤에 나올 중요한 장면에도 계속 바르고 있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 세니키아 컴퍼니를 안노 콜리케. 아우 깜짝이야. CG로 눈동자를 지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40번 눈떠라 부르는 소리 있도다입니다. 교회 음악의 선구자인 바흐의 음악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이때 창을 열고 찍을까 고민을 했지만 CG컷이 너무 많아져서 닫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외래 종인가? 뭐가 이렇게 커? 이 커다란 벌레들은 전부 CG로 만들었는데요. 5종류 이상의 벌레를 디자인해서 만들었는데 대충 전부 바퀴벌레쯤으로 보여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네요. 투명 의치를 착용한 채 연기했습니다. 이 혀는 놀랍게도 박수담 배우 본인의 실제 혀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더 길어 보이더라고 하네요. 요단강 성수를 준비하자 긴장한 듯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령. 원래는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운다는 설정이었고 배우가 그 이상한 언어를 열심히 외우려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멸하라 살인다. 입천장에 호수를 대고 피를 뿌린 후 CG를 입혀 피의 양을 더 늘렸습니다. 영신의 몸에서 뛰쳐나온 뱀. 이 뱀은 실제 뱀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CG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김 신부가 악당인 것 같은 상황. 처음엔 김 신부 눈동자까지 CG로 지울 생각이었는데 그건 너무 간 것 같아 눈동자는 살렸습니다. 걸려 들었다는 듯 다시 정체를 드러내는 악령. 이 장면은 어떻게 일어나야 임팩트가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뒤로 뒤집을까 거꾸로 돌려버릴까 살벌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박소담 배우의 표정에 집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손목이 묶여있으니 팔이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 박수담 배우는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 편할 줄 알았고 실제로 2, 3일은 좀 할만했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어깨와 팔이 아파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트에서 이 씬만 한 달을 찍었다고 하네요. 다리가 길어서 넘어지는 것도 오래 걸리는 참치형입니다. 명동 거리의 상가들이 10시가 넘으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사례비를 드리고 2시간 정도 불을 더 켜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보조 출연자들입니다. 이곳은 대구 동성로에서 그나마 한가한 새벽 시간에 찍었습니다. 영대를 차고 있는 최부재. 하지만 사실 이건 NG인데요. 영대를 빼고 재촬영할까 고민도 했지만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상처와 피는 CG로 그려 넣었습니다. 동물 학대는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이 씬은 영대를 빼고 촬영했네요. 놀랍게도 이 미성은 강동원 배우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아니 목소리마저 맑고 투명해 버리는 건 이건 반칙 아니냐고. 이 곡은 빅팀의 파스칼리 라우데스라는 곡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라틴어 전래 곡들 중 하나인데요. 부활절의 불리우는 희생에 대한 시라고 합니다. 두 배우가 한글로 가사를 적어서 외우고 또 외웠다고 하네요. 이때 깔리는 오르간 소리는 3년의 제작 기간에 걸쳐 만든 국내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했습니다. 이 엄청난 악기를 영화 전반적인 음악의 중심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이제서야 최종 보스가 본인의 정체를 밝힙니다. 지옥의 대의장 마르베스는 박소담 배우가 아닌 다른 분이 4시간에 걸친 특수 분장을 한 후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꼭 잡고 있을게요. 죽지도 못하고 마르베스를 잡고 있던 영신.
거기서 나와라. 감독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가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베스를 몸에 담고 흑화해버린 돈돈이. 그런데 귀여워. 이거 다 했다. 이 대사는 김윤석 배우가 진심을 가득 담아 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가혹행위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대통령에게 하사받은 훈장을 부모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북쪽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박처원. 박처장의 첫 등장은 김윤석 배우의 첫 촬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윤석 배우와 오달수 배우는 박종철 열사의 해광고등학교 후배라고 합니다. 알명동에서 신하이가 깨졌습니다. 신하이라는 말은 함경도 사투리로 남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이 사용하던 실제 은어라고 하네요. 남영동에서 남자가 죽었다는 말이겠죠. 보따리 하나 터진 거 가지고 손 안 떨 거 있네. 실제 박처원 치안감이라는 인물은 평안도 출신이고 고향 말투를 계속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부하들에게는 공포로 작용했다고 하네요. 김윤석 배우는 실제 평안도 출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사투리 연습을 엄청나게 했다고 하는데요. 김윤석 배우는 역할을 맡으면 그 지역 사람이 되어버리는 매직을 보여줍니다. 입금이 되면 다 한다고 하긴 하지만 이런 게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태우라고. 받들겠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냥 태우라니. 김윤석 배우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감독은 박 처장이 크고 괴물 같은 이미지가 느껴지길 원해서 의상에 패드를 대고 키높이 구두를 사용해 좀 더 크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김정남? 8.15 공동선언문 작성자입니다. 이것들을 다 한 보따리에 엮으시겠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남을 간첩으로 몰아잡자는 박 처장. 대단하십니다. 박 처장의 얼굴은 실존 인물과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머리카락을 M자로 라인을 따서 깎아내고 입 안에 특수 제작한 마우스 피스를 착용해서 아예 다른 이미지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분장팀에서는 영화 대부에 말론 브란도를 참고해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때 이후로 면도한 부분에 머리카락이 잘 나지 않는다는 아픔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껏 노세요. 그 서울대생 일 없겠죠? 이 대사는 박 처장의 말투를 따라하면서 친근감을 표현한다는 설정으로 만든 대사입니다. TV에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렇습니다 하는 북한 말투를 따라했습니다. 실제로 남영동 옆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형사들이 많이 쳤다고 합니다. 박처원 치안감이 대공 형사들의 유일한 운동이라고 테니스장을 굉장히 아꼈다고 하는데요. 테니스장을 관리할 때 소금이 필요한데 조달청에서 소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우리 애들 운동하는데 왜 안 주냐고 조달처장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안부장 종종이 묘안합니다. 아 새끼 빨개이네. 서울지검장 연결하라. 책상을 지도 어처구니가 없으니 말을 잇지 못하는 강 본부장.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 대사 역시 당시 실제로 이런 발표가 있었다는 고증을 통해 만든 대사입니다. 정말 어려운 대사라서 몇 번이나 테이크를 반복해서 건진 컷입니다. 너무 코미디가 될까봐 좀.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씬 역시 실제 남영동의 그곳 민주인권기념관 안에 다른 공간을 소각장으로 세팅을 해서 촬영했습니다. 남영역 근처여서 기차 소리 때문에 어렵게 찍었다고 하네요. 억하네. 비켜봤자 네 아가리만 아플 거인데. 잠깐! 오촌 방숙 처고모 셋째 딸. 그 딸이 여기 기자랑 국제결혼을 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남이죠. 이 대사는 감독이 재미있는 대사가 없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쓴 대사입니다. 마음껏 물어 뜯어보라. 기간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끼니. 내래 빨개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갓나들은 무조건 빨개이로 간주하가서. 와 진짜 눈빛 미쳤다. 소름 돋는 김윤석 배우의 연기. 너네 애국자야. 고개 빳빳이 들고 살라오. 어찌됐건 감옥에 가게 된 조반장을 달래주는 박 처장. 이곳은 태백에 있는 폐탄광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곳 역시 느낌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겨우 찾아낸 곳이라고 하네요. 떨리실 것 같아서입니다. 내 다 책임질게요. 양심 선언해서 형량이라도 치른답니다.
애국자답게 그놈 애국자! 우리가 애국자입니까? 이 갓나 새끼가. 말을 듣지 않는 부하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박 처장. 김윤석 배우가 이런 눈빛으로 이런 연기를 하고 나서 컷을 하면 갑자기 웃으며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스태프들과 다른 배우들은 그게 더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지. 네 마누라, 네 아새끼들 임진강에 던져버리고서. 그래도 부하 직원인데 가족 건들기 있냐? 선배가라 애국자야 월북자야? 아니 이런 얼굴로 이렇게 대사를 치면 받들 수밖에. 받들겠습니다. 김대중이 김영삼이 간첩 만들어서 박종철 완전히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박 처장은 더욱 악에 받쳐 김정남을 잡으려 합니다. 빨갱이들 사고를 경멸하라. 이북이야 이건. 이게 무슨 영화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영화 찍고 있는 거지? 김정남이 알지. 아니 진짜 이런 상황을 겪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라면 정말 모르는 것도 어떻게든 불어버릴 것 같은데요. 김윤석 배우는 이 역할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악역보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악이나 명가는 가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하고 멋있게 느껴지기도 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역은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단순한 악역이 아닌 상당히 복잡한 감정을 가진 시대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점에서 캐릭터를 해석하고 연기하는 게 더 어려웠다고 하네요. 이곳이 남영동이라는 공포감을 느낀다는 설정으로 멀리 들리는 남영역의 기차 소리를 표현했습니다. 모른다면서 와 놀라는 게야. 돌리러. 한 7가지 정도의 고문을 한 번씩 다 하면 한 바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나쁜 놈들. 지들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고 있네요. 얼른 끝내고 나가자. 내지기 전에. 사람에게 전기를 저렇게 통하게 하면 죽지 않나?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 들리는 뽕짝 음악이 형사들의 잔인함을 더 강조하는 것 같네요. 전환만 올리면 이렇게만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해도 다 느껴져. 이런 고문신을 찍을 땐 배우들도 힘들지만 감독과 스태프들 모두 너무 힘들어서 분위기가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냥 이 방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을 것 같네요. 어머니 옆에선 아새끼 베디. 요거 이름이 동이야.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박 처장. 이 아새끼가 우리 집에 인민부대 끌고 와서리 인민의 적! 악질 귀주! 동이가 총알도 아깝다면서 우리 아버지 가슴에 말이야 죽창을 찔러댔어. 폭력으로 인한 공포를 겪은 사람이 더한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 기차가 지나가면서 햇빛이 반사돼 비추는 빛으로 과거 플래시백 화면으로 넘어가는 콘티였는데 과거의 화면보다는 인물의 표정에 더 집중해서 당시의 상황을 오디오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지옥이 뭔지 알까? 결국 가족을 볼모로 협박을 하겠다는 거네요. 뭐 잘 안 된다 싶으면 가족을 건드리는 박 처장입니다. 결심이 선 연희가 서신을 김정남에게 전달합니다. 이곳은 통영에 있는 충무교회입니다. 삼촌, 고문 안 당하게 해주세요. 고맙다. 믿어줘서. 마침내 비둘기가 날아왔습니다. 이 거리도 통영에서 촬영했습니다. 김정남을 잡으러 온 경찰들. 피하세요. 가세요. 이 컷은 야외에 대형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저희 정의구현 사재단은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정남이 받은 서신의 내용을 바탕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발표를 하는 김승훈 신부. 이곳은 실제 명동성당입니다. 실제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영화에 담는 의미가 있어서 명동성당 최초로 내부 촬영을 허가해줬다고 하네요.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경위 조한경, 경장 이정호, 경위 황정웅, 경사 반금곤, 경사 강진규. 애국가를 부르며 물고문을 하는 악독한 놈들. 이 컷을 찍을 때 역시 모든 스태프들이 긴장을 바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세트에 수조를 준비해서 찍었는데요. 이런 장면은 촬영 전 카메라 테스트를 이렇게 합니다. 여진구 배우는 촬영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직접 겪으신 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죽어가는 종철의 얼굴에서 명동 성당으로 이어지는 디졸브. 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기자들은 이 진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한편 정남을 찾는 형사들, 구름 사이로 빛이 비추면서 정남이 나오도록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위험에서 벗어난 정남. 태우라고 싸그리다.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는 박 처장. 경찰관들한테 1억 원씩 주셨죠? 끝났어 당신. 멱살을 잡으면 씩 웃는다는 콘티였는데 막상 이렇게 잡히니 웃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서. 박 처장을 처벌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박 처장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 컷 역시 촬영 감독이 즉석으로 캐치해서 찍은 컷입니다. 정의사회 구현.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준비됐습니다. 이 장면 이후 총을 들고 안기부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정말 아쉽게 삭제됐습니다. 경비가 삼엄하죠. 하지만 박 처장이 쳐들어올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던 안기부장. 객기 부리는 놈들이 많아서 걱정이 큽니다. 내래 평생을 가깝게 부담드리지 말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찰들. 반가운 얼굴들. 이 대사는 저작권이 없는 노래를 즉석으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변호사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부장검사 때려치우고 이제는 변호사가 된 부장검사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깐죽거리는 부장검사입니다. 이제는 모든 힘이 빠진 박 처장의 얼굴.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김윤석 배우는 정말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얼굴인 것 같네요.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